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강의를 맡은 양진목 강사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전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여가지고, 일단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이론 편하고 중급 이론 편 두 개가 있는데, 기본 이론 편은 뭐 이제 전기 관련 전공을 하시면은 거의 4년 동안 많이 뭐 공부하신 내용들,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축적된 부분이 있어서, 다 하지는 않고 그냥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 이론 편 4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급 이론 편은 좀 꼼꼼하게 해야 돼서, 이제 중급 이론 편 4회, 그렇게 해서 8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기본 이론 편 중에서도 또 이제 학교마다 또 교수님마다 좀 자세하게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삼상회로 같은 부분이 되게 좀 깊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삼상회로 쪽은 그냥 다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래도 조금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압축해 놓은 거여가지고 일단 그 강의는 일단 8회 정도로 잡았는데 일단 뭐 9회 정도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강 정도 해서. 자, 그럼 먼저 그 회로이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전공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게 공학 과목은 무조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대 쪽 교수님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답 틀리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클레임 걸러 올 때 과정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았냐 그거 제일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실제 공학은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실제 써먹어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답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무조건 이제 정확하게 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점짜리 문제 같으면은 아무리 뭐 풀이 과정이나 풀이 방법이 좋아도 답이 틀리면은 2점 이상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채점하실 때 그냥 정말 너그럽게 해도 답이 틀리면 한 1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로 기본이 갖춰져 있으셔도 처음에 이제 수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는 뭐 여러 교재 보는 것보다는 이제 꼭 뭐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교재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한 최소 2번 정도, 3번 정도 풀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리에 딱 그 정착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회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의 수학이어가지고 그냥 수학 공부 하듯이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때 그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수학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풀이 외우잖아요. 외우고 이제 밑에 예제 유제 같은 거 풀면서 자기 외웠던 풀이 그대로 적용해 보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해서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좀 꾸준히 진도를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 때 절대 눈으로 풀면 안 되고 본인이 지금 손으로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계산기 사용법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학부 때 뭐 여러 계산기를 썼겠지만 지금 뭐 변리사 시험이나 기술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TI 계산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엔스파이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또 템플릿 팔레트 기능이 있어서 또 어떤 거는 그냥 타이핑하지 않고 딱 버튼만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딱 뭐 적분 템플릿이나 시그마 템플릿, 뭐 리미트 템플릿이 딱딱 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수업도 그렇고 어쨌든 계산기 사용법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수업 들으시기 전에 아직 TI 계산기 사용법을 전혀 모르시면은 따로 이제 우리 학원 강의에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먼저 계산기 사용법을 좀 익히신 다음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기본 강의에서는 뭐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뒤쪽에 복소수 파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명령어 말고는 따로 할 그게 없어서 여기서는 뭐 그 계산기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정말 필요한 계산 명령어 한 2-3개 정도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수업 진도 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계산기 그 강의를 꼭 먼저 들으시고 이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제 풀어서 답을 계산기 입력해서 답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뭐지 싶으신데 어느 정도 한 뭐 석 달만 되시면 굉장히 재밌게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면 손으로 풀 때는 막 문제가 비슷한 동일 유형의 문제가 뭐 한 막 100문제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계속 손으로 풀다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공을 들여야 될지 다 딱 각이 서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기라거나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쓰면은 한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정말 뭐 몇십 문제씩 돼요.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방정식 세우고 계산기에 그냥 그대로 이제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재밌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꼭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기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회로론 과목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법 과목하고 이제 딱 머리 쓰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법 공부 막 하시다가 보통 이제 1차에 자연과학 공부하시면 뭔가 막 힐링되는 느낌 나고 또 되게 효율도 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로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선택 과목 회로를 하신 경우에는 뭐 법 과목 쭉 하시면서 이제 회로 이론 같은 거를 꼭 이제 매일매일 좀 할애를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매일 뭐 일정 시간 간만 유지해 주셔도 뭐 합격적 반응되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이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기출 문제 같은 것도 풀어 보시고 또 기타 이제 뭐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 이제 계산 연습용 문제집 같은 거 풀어서 좀 그거를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 여기 전공자용 강의 네 일단은 요 강의 큰 틀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 이론 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 이론 편이 있어요. 중급 이론 편은 좀 기본 이론 편에서 다루기 좀 까다로운 내용들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이론 편의 내용이 좀 숙지가 된 상태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하고 기술고시에 최소 한 번씩 출제가 되었으면 일단은 지엽적이라고 하더라도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수업하면서 뭐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없으면 보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보시라는 말들을 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제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편은 제가 이제 비전공자용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편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전공자 분들이시니까 바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편 제 1장에서 보시면 이제 회로의 어떤 기본 내용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수동부 규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전공하셔도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동부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 passive sign conven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부 규약 뭐 이런 거죠. 관습 이런 건데 요거는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제 뭐 P = VI는 해당 소수단 전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지? 다 빠져나갔네요. 아유 잠깐만요. 내용이 다 나갔네요. 잠시만요. 요거 제가 하면서 삭제가 돼버린 모양인데 잠시만요. 빈 페이지를 좀 여기다 그냥 써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아예 삭제가 돼버린 모양이네요.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 이 수동부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동부 규정은 이 어떤 소자의 이 전압하고 전압 극성, 전류 방향을 부여하는 이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좀 작게 그림을 그릴게요. 자, 어떤 소자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전압을 이제 극성을 부여하는 거는 이제 위쪽을 플러스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래쪽 단자를 플러스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잡을 때 그냥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잡는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아래에서 위로 잘. 이렇게. 그래서 단자가 두 개인 소재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압의 극성, 전류의 방향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네 가지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수동부 규정에 부합하게 전압 극성, 전류 방향 표시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겁니다. 특징은 이 전압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이 방향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그래서 달리 표시하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전류 방향을 따라 전압이 낮아진다. 전압이 낮아지도록 표시한 거. 즉 전압 강화가 되도록 표시한 거. 요거를 이제 수동부 규정에 부합한 전압전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회로 공부를 할 때 제일 혼동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동부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개념 탑재가 안 돼 있으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도록 전류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동부 규정이 이제 어떤 부분에 관여하냐라고 하면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가 주어졌을 때 이 전압 전류를 곱하면은 이 소자와 관련된 전력이에요. 그럼 그 전력을 현재 이 소자가 흡수하느냐 공급하느냐 그걸 판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느 소자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P = VI는 해당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5V 전압원에 1A가 흘러도 이 1A가 이제 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를 수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수 있죠. 그럼 둘 다 전력은 5W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은 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지금 수동부 규정을 만족을 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5W는 이 전압원이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전력이고 요거는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외부로 공급하는 전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가 이제 이 수동부 규정,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부 규정 요거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전류가 이제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데 이 P를 구해 보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즉 플러스 마이너스 5V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2A가 흘러요. 그럼 이때는 그냥 지금 전압 전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P = 마이너스 10W라고 쓰시고 수동부 규정 만족하니까 얘가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이라고 기계적으로 답을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10W를 외부로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우리가 그 전력을 계산하기 전에 이 전류의 방향을 이게 바꿔주면서 여기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떼도 되죠.
그럼 이때 이 전류의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이 전압 전류가 이제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게 찍혀 있으니까 그냥 바로 10W를 공급한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RLC 소자의 기본적인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RLC의 전압전류가 기본적으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리에서는 요거 자세하게 안 따졌는데 이제 회로이론에서 보시면은 자,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 식이 성립하려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의 경우에 만약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식이 성립하려면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 커패시터의 경우에도 이제 전압의 극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 식이 성립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상기세식은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요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항이 있는데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계적으로 V는 RI 쓰면은 안 되고 먼저 전류 방향이 지금 이제 현재로는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죠. 그래서 요거 전류 방향을 이제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게끔 맞춰주고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 I를 써줍니다. 그러면 V는 R-I니까 마이너스 R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전류 방향을 맞춰준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전압의 극성을 이제 맞춰준 거죠. 어쨌든 뭐 이거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을 보시면 이제 다음 회로에 관한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4개의 소자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기계적으로 이 전압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가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소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고, 근데 B 소자는 이 I, B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아니죠. 그렇죠? C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아니에요. 여기 D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A와 D가 이제 수동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가 된 거고요. 자, 2번은 그럼 이때 회로에서 실제 발생하는 총 전력이에요. 실제. 자, 그럼 일단 기계적으로 그냥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전력의 흡수, 공급 요거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A 소자는 이제 VI가 5-4니까 전력은 마이너스 20W.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니까 흡수 전력. 그 다음 B 소자는 3일은 6W. 근데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니까 얘는 공급,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W. 요것도 발생, 공급. 근데 D는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니까 15W 흡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 값이 마이너스인 거는 이제 실제 물리적 상황에 맞게 이거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A 소자는 20W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20W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C 소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W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8W를 외부에서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발생하는 총 전력은 3이죠. 3일은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0 플러스 3 해서 23W가 되죠. 또 한편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전력 보존 법칙을 따져보면 흡수하는 전력도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력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동부호 규정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전력을 흡수하냐 공급하냐, 두 번째는 RLC 소자에서 VI 관계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동부 규정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회로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부 이상적인 전원이죠. 그래서 그 이상적이란 말의 의미를 좀 보면요. 뭐 독립전압원, 종속전압원은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전압원의 크기와 극성은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상적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전류와 독립적으로 해당 전압원이 동작한다는 것이고, 이상적인 전류원의 의미도 이상적인 전류원의 크기와 방향은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에 아무 영향이 없다. 즉 전압과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직류 전류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VI 관계식 요 그래프를 많이 그릴 텐데, 어떤 소자의 이 전압하고 전류를 이렇게 이제 그 XY 평면 위에 나타낸 거, 요게 이제 VI 평면인데, 자, 직류 전압원 같은 경우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 전류와 관계없이 이 단자 전압이 항상 5V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전류가 이제 이론상 전류가 1억 암페어, 100억 암페어도 얘는 5V. 또 전류가 0 암페어, 흐르지 않더라도 5V.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뭐 심지어 마이너스 전압이어도 그냥 일정하게 5V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극성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전류가 실제로 흐르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5V가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전류원 역시 이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할 때, 이 V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전류 5A가 흐른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회로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회로에서는 요거를 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가 이제 독립전원으로 예를 들었지만, 뭐 종속전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은 다 보면 그냥 자체적인 그 딱 요소에 의해서 뭐 5V, 뭐 내가 어떤 사인 T다, 뭐 전압원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사인 T라고 하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전원의 종류 요거는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회로 용어인데요. 먼저 마디, 절점, 노드 다 아시죠? 그래서 노드는 이 둘 이상의 회로 소자가 결합하는 점인데, 요걸 좀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 소자가 없이 그냥 도선만 있는 거는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소자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요걸 또 다르게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슈퍼노드로 접근을 해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단락되어 있다는 거는 요 사이에 이 0V의 전압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마디 전압을 V라고 하면 이 오른쪽 마디 전압도 V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를 이제 하나의 마디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요 두 개를 이제 슈퍼노드로 취급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회로, 막로란 개념인데, 폐회로는 뭐 루프라고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뭐 closed pass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일 마디를 2번 이상 통과하지 않으면서 출발 마디와 도착 마디만 동일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상 통과한다는 건 이거 도중에 꼬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위상수학적 내용이라고 해요, 보니까. 뭐 심플리 커넥티드 뭐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이제 폐회로는 이런 걸 폐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로, 메쉬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폐회로 중에서 내부에 다른 폐회로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메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경로,
폐회로 메쉬 포항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폐회로하고 메쉬의 관계인데,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여기 Q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폐회로를 구성해요. A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이제 A까지 오는 거죠. 이것도 폐회로고. P는 이제 B에서 출발해서 다시 B로 돌아오니까 Q하고 P는 둘 다 폐회로가 맞는데, 요거 이제 P는 내부에 다른 폐회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P는 이제 폐회로도 되고 막로, 메쉬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쉬는 이제 P가 되고, 이제 Q 같은 경우는 메쉬는 안 되고 루프, 폐회로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키르요프 법칙인데요. 이것도 다 아시니까 교재에 있는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키르요프는 크게 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기술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마디로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그 마디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래서 이거 식으로 쓰면은 시그마 I in하고 시그마 I out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임의의 마디로 흘러 들어가는 총 전류합이 0이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총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을 적용할 때는 어떤 그 마디에서 흘러나가도록 표시가 된 거는 어쨌든 총 전류니까 얘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i가 되어서 흘러 들어가도록 바꿔준 다음에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4페이지로 잠깐 가서 이 키르요프 법칙의 적용인데, 요 KCL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소자에 이 I1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흘러나가는 것도 I1이 나가겠죠. 어디 다로 세워나가는 도선이 없으면. 그 다음 얘도 I2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I2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A마디에서 KCL을 쓰면 A마디로 흘러 들어온 전류하고 A마디에서 흘러나간 전류가 같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KCL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자가 직렬 연결일 때는 흐르는 전류가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키르요프 전압 법칙인데요. 자,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의 합과 전압 상승의 합은 같다. 그래서 뭐 저도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그마 V 다운 전압 강하 이퀄 시그마 V 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키르요프 법칙의 적용 밑에 건데요. 자, 지금 BC 노드 사이에 V1, V2 이제 소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왼쪽 소자에 V1이 걸리고 오른쪽 소자에 V2가 걸려요. 그럼 여기서 폐회로를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이때 전압 강하는 V2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면 얘가 V1만큼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게 전압 강하가 되도록 이제 바꿔줘요, 극성을. 그럼 크기가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하의 합은 제로가 되어서 V1은 V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소자가 병렬 연결일 때는 이때는 병렬 연결된 소자의 전압이 동일하다. 뭐 전압이 같다는 건 이제 극성이랑 크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키르요프 법칙에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순회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끔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끔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나 봐요. 그래서 이 모순회로라는 거는 뭐 그림은 회로도 같긴 한데 KCL, KVL이 성립하지 않는 회로. 이게 이제 모순회로입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고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왜 문제냐? 이 KCL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원이 직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회로 이 연결이 유효하다고 하면 KCL에 의해서 3A 들어가고 5A가 나오니까 이 모순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문제냐? KVL에 위배가 됩니다. 지금 어떤 도선이랑 이 5V가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단락이라는 건 0V잖아요. 그러면 5는 0이라고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뭔가 좀 하다가 뭐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전화번 합성해서 전화번 전류원 합성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5페이지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수업만 들으시면 지루하니까 풀어볼게요. 자, 다음 회로에서 이 전화번 2개하고 전류원 3개가 연결되는데 이게 유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VG 값이 얼마냐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번 전류원 연결할 때는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KCL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IB 플러스 8은 제로니까 IB는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VG 4분의 IB. 요 전화번 2개가 병렬 연결이니까 VG는 4분의 IB 하면은 마이너스 2V.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VG 값에 대해서 8A 전원과 관련된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소자가 전부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 8A도 VG 마이너스 2V가 걸립니다. 자, 그럼 지금 이 8A에서 전류 방향하고 이 전압 극성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같은데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니까 요거는 이 전류원이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16W를 외부로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보시면 뭐 저항이 있는데 요거 일단 V는 RI가 이제 저항 R에 대해서 수동부호 규정 만족한다는 하에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른 건 보지 않고 이제 저항의 특수한 경우 단락 상태, 개방 상태 보겠습니다. 자, V는 RI에서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양단 전압은 0V가 되죠. 요거는 마치 0V에 전압원이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흐를 수 있지만 전압이 0V인 상태.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락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단락 상태는 그냥 이렇게 도선으로 그리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여기 도선 위에 어느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전압이 0V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전류는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라고 하는 거는 뭐 컨덕티비티인데 요거를 그냥 R분의 V로 써도 돼요. G가 이제 R의 역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R이 무한대로 갈 때, 즉 G가 0으로 가면 전압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이 전류는 이제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압은 걸리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누가 이렇게 딱 그 벤치 같은 거, 니퍼 같은 걸로 딱 도선을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방 상태는 이렇게 도선을 끊어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를 표시를 하고요. 그때 이제 양단, 그래서 그때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전압은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뭐 휘스톤 브릿지 있는데, 요게 이제 휘스톤 브릿지 구조인 건 아시죠? 예. 근데 이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 요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해서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아날로그 소자긴 한데, 예, 굉장히 좀 효율적이죠. 그렇죠? 뭐 부하 효과 없이 어떤 미지의 그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뭐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교수님들께서 이 휘스톤 브릿지 출제를 하실 때 이 딱 봤을 때 이게 휘스톤 브릿지인지 처음에 캐치하기 못하게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예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5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제로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막 했는데 열심히 구해보면 얘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R1, R4 곱한 거랑 R2, R3 곱한 거 이게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휘스톤 브릿지 구조라는 거를 처음에 미리 딱 잘 캐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Y 변환인데요. 이거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거 외우는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델타 구조의 회로가 있을 때 이 Y 회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RAB, RBC, RCA 저항이 있다고 할 때 일단 안쪽에 이 Y 회로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등가 저항은 일단 분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분모에 와야 될 거, 분자에 와야 될 거 알면 되는데 이 분모에 올 거는 다 똑같아요. 이 델타 회로에 있는 이 삼각형에 있는 저항을 다 더하면 됩니다. RAB, RBC, RCA 여기도 RAB, RBC, RCA 여기도 RAB, RBC, RCA 그럼 이때 여기 분자에 오는 거는 자, 요 해당 저항 양 옆에 있는 거 있죠. 요 저항을 곱한 거예요. RAB, RCA. 여기도 분자에 올 거는 요 양 옆에 있는 거를 곱하면 됩니다. RAB, RBC. 여기도 마찬가지죠. RBC, RCA 이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요 그림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다음 회로에서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와 전력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휘스톤 브릿지 회로가 있어요. 브릿지 구조가. 그럼 브릿지 구조는 요 델타 결선이 두 군데가 있죠. 위에 거나 밑에 거. 그러면 둘 중에 뭐 상황에 맞게 요 위에 거를 Y 회로로 바꾸든지 아래 거를 Y 회로로 바꾸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계산이 편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 델타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좀 간단한 거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다 더하면 250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뭐 65, 37.5니까 뭐 102.5인가요? 뭔가 좀 분모가 이제 소수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요 값 같은 걸 딱 보고 미리 좀 각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해서 요 윗부분을 이제 Y 회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250분의 100 곱하기 125죠. 약분하면 이제 2니까 얘가 50이에요.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는 250분의 2500이니까 25죠. 25. 그 다음 여기는 250분의 125 곱하기 25니까 얘가 2가 되어가지고 1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옴, 12.5,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직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50, 50 병렬이니까 25.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80옴이랑 40V가 병렬이니까 여기가 이제 40V가 되고 또 전류 I가 80옴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이제 수동부 규정 만족하니까 I는 80분의 40 하면 2분의 1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0V에 대해서는 이 V와 I가 수동부 규정에 이제 어긋나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뭐 전력까지 구해보면 4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얘는 20W를 이제 공급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처음 푸는 거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15번 주제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이제 전류 뭐 다루송발 미터계 전류계 전압계 설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5번 주제를 보시면 좀 특수한 구조의 등가정 계산 구하는 문제인데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기술고시에 나왔고요. 사다리꼴 구조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회로의 등가정 구할 때 일단 제일 중에 단자를 딱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느 단자에서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람이 이 단자를 딱 붙들고 있고 이 단자 건너 반대편에서 계속 같은 구조를 이렇게 이제 이 구조가 계속 쭉 이제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무한히 간다는 거죠. 여기가 구조가. 그럼 이제 사다리꼴 회로 등가정 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구조가 되도록 저항을 계속 무한히 연결했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뭐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다 당연하다 수렴한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요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REQ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로 저항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할 때 먼저 번과 이 동일 구조가 되도록 저항을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R1, R2, R3.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도 REQ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등가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R1 플러스 R2 병렬 연결 REQ 플러스 R2 요거니까 요거 정리하면 이제 REQ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풀어가지고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인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첫 번째 거 요거는 뭐 한번 풀어보세요. 안 어려우니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요거 좀 그 구조가 조금 막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해 보이죠, 요게. 요거는 지금 저항 연결된 요 마디를 좀 풀어가지고 구성을 하면 이 구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냐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로 저항들은 계속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요 가로저항은 하나 걸러서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REQ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유지가 되도록 이제 저항을 추가하려면 이제 몇 개의 저항을 추가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하다 보면 지금 요 단지에서 봤을 때 요 위쪽에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려면 이제 그 저항을 이제 아마 4개를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항 4개를 추가해서 이제 이 REQ를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항 2개만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요 세로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회로 구조가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항 2개 추가해 놓고 위아래 뒤집으면은 또 먼저 번이랑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저항 2개 추가하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REQ다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REQ는 R 병렬 연결 R 플러스 REQ. 요거 이제 풀어서 REQ에 관한 2차 방정식 구해서 이제 그거 이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고 보시면 이제 등가회로, 대칭회로의 등가정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우리가 좀 감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가 뭐냐면 정삼면체 구조예요. 정삼면체 구조. 이렇게. 약간 공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칭회로의 등가저항 구할 때는 먼저 그러니까 어느 마디와 어느 마디의 전압이 대칭인지를 먼저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기준 마디라고 잡았을 때 여기 3번 마디 전압이 V다. 그러면 3번, 4번이 대칭이니까 4번 마디 전압도 V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3번, 4번 사이에 저항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전이차가 0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 전압이 같으니까 그냥 3번, 4번이 단락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가 개방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가정을 하든지 간에 이제 그 등가 저항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등가 저항 구할 때는 어쨌든 그 이제 대칭성으로부터 마디 전압이 같은 마디를 찾아서 그거를 단락시키거나 개방시키거나 하여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어쨌든 회로 구조가 직렬 병렬이 아닌 것이 딱 직렬 또는 병렬 구조로 딱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좀 잘 안 해보면 이게 좀 요거 감이 없으면 처음 힘들 수 있는데 처음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계속 문제 푸시다가 다시 와서 보시면 아 이해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요거 뭐 일반 물리학 책에도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이 큐빅 형태
정육면체의 각 선분이 모두 같은 저항 R값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1번, 7번 단지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그 다음에 1번, 3번, 그 다음에 1번, 5번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단지에서 바라보았을 때가 뭐 저항이 제일 크냐, 뭐 저항 크기 순대로 나열하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럼 먼저 여기 1번하고 7번,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럼 여기 1번하고 7번 사이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런 어떤 가상의 전압 전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기준 마디로 잡으면, 자, 대칭성에 의해서 3번 마디 전압을 VA라고 두면 6번도 VA, 8번도 VA예요. 그 다음에 4번을 VB라고 두면은 2번도 VB, 5번도 V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3, 8, 6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가지고 딱 묶으면 하나의 마디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2, 4, 5 이것도 딱 한 점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적인 구조를 갖는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직렬병렬 구조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번, 4번, 5번을 묶은 거고, 여기는 3번, 8번, 6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저항 12개는 전부 이제 똑같은 저항을 갖잖아요. 그래서 요거 합성하면은 3분의 R, 요 가운데는 이 6개의 저항이 있으니까 6분의 R, 여기는 저항 3개니까 3분의 R 이렇게 되어가지고 1번, 7번의 등가 저항은 6분의 5R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요 1357, 요 가운데 평면을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오른쪽 왼쪽이 서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을 지금 기준 마디로 두었을 때 여기 2번 전압을 VA라고 하면 4번 전압이 VA가 되고, 또 6번을 VB라고 하면 8번이 VB가 되죠. 그래서 여기 2번, 4번을 도선으로 딱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또 8번하고 6번 요거를 딱 이제 단락을 시켜서 하나로 이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86. 자, 그럼 회로를 간단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전부 2분의 R이니까 회로 간단히 해보면 여기 이제 2분의 R, 2분의 R, 2분의 R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브릿지 형태의 구조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가운데가 이제 2분의 R이고,
2분의 R이죠, 이렇게. 예.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R, 2분의 3R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얘가. 그럼 요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단락을 시켜도 되고 개방을 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 개방을 시켜보면 결국은 여기 이제 3R짜리 하나하고 R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합성 저항이 4분의 3R 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5번이에요. 요거는 앞에 1번, 3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요것도 이제 1357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이제 해보면은 똑같이 2번하고 4번이 대칭이고 6번, 8번이 대칭이니까 아까처럼 2, 4 연결해주고 또 6, 8 단락 이제 이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회로도를 보면은 2, 4, 6, 8, 3, 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R, 2분의 R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부터 이제 직렬, 병렬, 직렬, 병렬해서 이제 등가 저항 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서 이 구조는 이제 기술고시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1장에 뭐 회로이론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회로에서 기법, 뭐 노드 볼티지, 메시 커런트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